혹시 우리 몸의 움직임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처럼 정교하게 조율되고 있다는 사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? 그런데 만약 이 완벽한 조율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떨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 실조증이라는 다소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 신경학적 상태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비유가 실조증을 이해하는 가장 완벽한 열쇠입니다. 그러니까 연주자, 즉 근육 자체에는 힘이 있어요.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. 그런데 그 움직임을 하나하나 지휘하는 뇌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상태인 거죠. 모든 연주자들이 각자 악기를 들고 준비는 다 했는데 지휘자가 없어서 화음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오케스트라. 딱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길은 이렇습니다. 먼저 실조증이 대체 뭔지부터 확실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의사들은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 평가 결과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도록 하죠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핵심 개념부터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고 가시죠. 임상적으로 실조증은 이렇게 정의되는데요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. 이게 그냥 근육에 힘이 빠지는 거랑은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. 힘의 문제가 아니라 그 힘을 언제, 어디로, 얼만큼 써야 할지 지시하는 조절의 문제라는 거죠. 이런 증상들이 바로 그 지휘를 잃은 움직임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.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고요. 컵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데 이게 목표물 바로 앞에서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. 거리를 정확하게 조절하지 못해서 목표를 휙 지나치거나 못 미치기도 하고요. 또 연주자들이 각자 다른 박자로 연주하듯 말이 자꾸 끊기고 어눌해지기도 합니다. 이 모든 게 바로 중앙통제 시스템, 즉 우리 뇌 속 지휘자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인 거죠. 자, 이제 실조증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? 그럼 이제 의사들은 이걸 어떻게 알아내는지 그들의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바로 이 질문이 핵심이죠. 눈에 보이는 증상,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의사들은 아주 체계적인 도구들을 활용합니다. 바로 이 세 가지 카테고리의 도구들인데요. 첫째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겁니다. 움직임을 관찰하는 거죠. 둘째는 이걸 객관적인 점수로 바꿔보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 실제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기능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.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야 전체 그림이 보이거든요. 아주 입체적인 평가가 가능해지는 거죠. 좋아요. 그럼 그 도구 상자에서 첫 번째 칸부터 열어보죠. 바로 임상적 관찰, 그러니까 의사들이 직접 해보는 대표적인 검사들입니다. 이건 정말 고전적인 검사 중 하나죠. 손가락 코 검사라고 하는데요.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환자분께 자기 코 한 번, 제 손가락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찍어보라고 하는 거예요. 여기서 건강한 움직임과 실조증의 차이가 확 드러나죠. 보통은 코에서 손가락까지 부드럽게 쭉 이어지잖아요. 그런데 실조증이 있으면 이 길이 막 흔들리고 떨리는 거예요. 특히 목표물에 거의 다 와서 더 심하게 떨리고 자꾸 엉뚱한 곳을 찍게 되죠. 이게 뇌의 조절 시스템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. 이건 다리 보존의 손가락 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상체뿐 아니라 하체의 협응 능력도 봐야 하니까요. 누워서 한쪽 발뒤꿈치를 반대쪽 무릎에 댄 다음에 정강이 뼈를 따라서 발목까지 쭉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거예요. 이때 발뒤꿈치가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직선을 잘 유지하는지를 보는 거죠. 자, 이 롬베르그 검사는요, 진짜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. 탐정처럼 범인을 좁혀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우리 뇌의 손에는 운동을 조절하는 주의자 역할을 하고, 감각신경은 우리 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정보원 역할을 하거든요. 만약에 눈을 뜨고 있을 때도 감고 있을 때도 계속 비틀거린다면 이건 지휘자 자체, 즉 손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. 그런데 눈을 뜨고 있을 땐 괜찮다가 눈을 딱 감는 순간 갑자기 확 무너진다? 이건 정보원, 즉 감각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. 시각 정보가 딱 끊기니까 몸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죠.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의 원인에 성큼 다가가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눈으로 관찰하는 방법들을 봤죠.
이제는 이걸 좀 더 객관적으로 숫자로 바꿔보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어떻게 증상의 심각도를 숫자로 딱 표현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케이사라 같은 표준화된 척도입니다. 그냥 좀 안 좋다가 아니라 걷기, 서기, 말하기 같은 여러 항목들을 꼼꼼하게 평가해서 총점을 내는 거예요. 그럼 환자의 상태를 하나의 숫자로 딱 보여줄 수 있죠.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. 점수가 높을수록 실조증 증상이 더 심각하다는 뜻입니다. 이 점수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. 환자의 상태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점수 시스템이 정말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. 바로 환자분이 꾸준히 치료나 재활을 받고 난 다음이죠. 보세요. 예를 들어서 처음에 15점이었던 점수가 치료 후에 10점으로 떨어졌다고 해보죠. 이게 그냥 숫자 5가 줄었네가 아니에요. 이 5점의 변화가 어떤 의미냐면요. 예전에는 보행기를 써야 겨우 부엌에 갈 수 있었던 분이 이제는 혼자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정말 극적인 변화를 뜻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치료가 효과가 있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그럼 이 모든 검사들을 왜 하는 걸까요? 이 복잡한 과정들이 환자의 삶에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. 이 검사들은 단순히 병을 진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. 문제의 원인이 손해 쪽인지, 감각신경 쪽인지 힌트를 얻고 객관적인 점수로 심각도를 파악하죠. 이걸 바탕으로 낙상 같은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 치료가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계속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. 말 그대로 환자의 치료 여정을 이끌어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결국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오케스트라 비유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. 그쵸? 이 모든 검사들은 우리 몸의 지휘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내려는 노력이고 그 원인을 이해해야만 오케스트라가 다시 아름다운 화음을 연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니까요. 결국 이 검사들은 우리 몸이라는 아주 정교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보내는 신호를 읽어내는 방법입니다. 우리가 그 음악에,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 몸에 대해 또 어떤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